자, 이번에는 화재 예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소의 정의부터 좀 알아봐야 되죠. 연소라고 하는 것은 열과 빛을 동반하는 산화 반응. 자, 그냥 산화 반응이 아니죠. 반드시 열과 빛을 동반해야 됩니다. 자, 이 연소가 일어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자, 가연성 물질이 필요하고요. 타야 물질이죠. 자, 그다음에 산소 공급원, 연소를 도와주는 그런 성질. 자, 그다음에 점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 글자를 따서 가산점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연성 물질, 산소 공급원, 점화원. 물론 여기서 산소 공급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물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산소 외에도 연소를 도와주는 그런 물질들.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자, 가연성 물질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자, 시험에서도 이런 게 가끔 자주 나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산소와 친화력이 좋아야 되고요. 당연히 열전도율이 적어지죠. 열전도율이 크게 되면 열을 계속 빼앗기는 상황이 되니까 연소하기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적어야 된다. 이 말에서 조금씩 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자,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책상 같은 경우에도 가연성 물질이죠. 근데 책상이 성냥불로 불이 붙나요? 성냥불 앞에 책상은 불연성 물질입니다.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치 정도 되는 강력한 화력이 큰 물질을 가지고 태우면 그때 책상도 불이 붙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작을수록 불이 잘 붙는 게 가연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소율이 커야 되고요. 크기가 작아서 접촉 면적이 커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종이를 꽉꽉 뭉쳐서 불을 붙이는 경우와 종이를 잘게 찢는 경우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잘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연성 물질은 산소의 친화력이 커야 되고 열전들이 적어야 되고 활성화 에너지가 적고 연소율이 크고 그다음에 접촉 면적이 커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소 공급원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소를 도와주는 그런 물질들은 산소 공급원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산화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류연물, 산화성 고체, 육류연물, 산화성 액체. 일단은 먼저 암기가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오류연물, 자기반응성 물질. 그밖에 할로겐 원소, 불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점화원인데 점화원은 화학적, 전기적, 기계적 에너지원에 따른 종류를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 에너지원에는 산화열, 그러니까 산화 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열 같은 거, 연소열, 불이 붙을 때 발생하는 열, 그다음에 분해열, 화학 물질이 분해할 때 발생하는 열, 융해열, 녹을 때 발생하는 열,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학적 에너지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기적 에너지원. 자, 점화원에는 화학적, 전기적, 기계적 에너지원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기적 에너지원은 저항열, 유도열, 유전열, 정전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계적 에너지원에는 자, 마찰열, 그리고 마찰 스파크, 단열, 압축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한 에너지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이 중에 마찰열, 마찰 스파크열, 단열, 압축열, 그리고 산화열 4개를 나열하고 이 중에 점화원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원에 따른 종류를 좀 암기를 해두시고 자, 여기에 이제 연쇄 반응이 추가가 되면 연소의 4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3요소, 여기까지 다 하면은 연소의 4요소가 되는 거죠. 이건 라디칼의 라디칼의 형성으로 인한 연쇄적 반응, 이게 바로 연쇄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또 뭐냐 하면 불꽃 온도에 따른 불꽃의 색상인데 이거 이제 가끔 나오게 되죠. 가끔. 그래서 이제 500도는 적열 상태가 되겠고 700도는 암적색, 그리고 850도는 적색, 950도가 휘적색, 1100도가 황적색, 1300도가 백적색, 1500도가 휘백색이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자, 그다음 이제 연소 형태인데요. 기체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확산 연소가 있고 그다음에 예혼합 연소가 있겠습니다. 기체의 연소 형태. 자, 확산 연소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가스하고 공기를 미리 혼합하지 않는 경우에요. 자, 가연성 가스가 들어가고 주변의 산소, 주변의 공기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면서 연소 형태 보이는 게 확산 연소가 되겠고, 예혼합 연소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가스와 공기를 미리 혼합해서 연소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기체 연소 형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확산, 예혼합 연소. 자, 그 다음에 액체 연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증발 연소와 분해 연소를 크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여기다 이제 굳이 나누자면 또 분무 연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액체, 우리 휘발유 같은 거 불이 붙을 때 휘발유 자체가 타는 게 아니죠. 그 유증기가 불이 붙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증발 연소가 되겠고요. 분해 연소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비휘발성이거나 또는 끓는 점이 높은 경우 유증기 발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끓여서 오히려 열분해를 통해서 거기서 탄소가 석출되면서 연소하는 걸 우리가 분해 연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중유나 타르 같은 게 바로 여기 분해 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분무 연소라고 하는 것은 점도가 높고 비휘발성인 액체를 안개상으로 분사해서 액체 표면적을 넓혀서 연소시키는 경우가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액체는 증발 연소와 분해 연소 이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발 연소는 휘발유 같은 거, 아세톤 같은 거 이런 거, 분해 연소는 중유, 타르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의 연소 형태인데 이게 좀 중요해요. 고체는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우선 표면 연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해 연소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증발 연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연소. 요건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자기 연소라고 하는 건데, 우선 고체의 연소 형태 네 가지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기체 두 가지, 확산, 예온합, 액체, 증발, 분해, 고체, 표면, 분해, 증발, 내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자, 표면 연소라고 하는 것은 자, 주로 그 열분해에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치 않고 그 자체가 연소하는 형태, 고체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 목탄이라든가 또는 코크스, 자, 그리고 금속분 이런 것들이 바로 표면 연소의 형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재라든가 또는 석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자,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서 산소 혼합돼서 연소하는 형태, 분해 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황이라든가 또는 나프탈렌 또는 장내 이런 것들은 일단 용융된 다음에 거기서 생긴 액체가 기화가 돼서 불이 붙는 거라서 이런 거는 증발 연소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고체는 증발 연소한다면 조금 믿기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그 유황이라든가 나프탈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용융되면서 그 유증기에 불이 붙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증발 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질 자체 내에 아예 산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점화원만 있으면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연소 또는 자기 연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중 고체 연소 형태로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놓고 하나 둘 셋 다른 거 하나 딱 갖다 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소 형태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얘기가 이제 연소에 관한 물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발화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제 설명이 조금 간단한 이유는 요점 정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본문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액체를 가열하면서 액체 표면에 점원을 주었을 때 증기가 인화하는 액체의 최저 온도, 이게 바로 인화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소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연성 물질의 연소 상태를 5초 이상 유지시키기 위한 온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안에 만약에 휘발유가 있어요. 자, 휘발유 같은 경우는 바로 불이 붙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한번 석유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석유. 자, 등유. 등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성냥불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등유 성분이 열분해해서 좀 더 많은 유증기를 발생시킬 거예요. 성냥불을 딱 댔더니 불이 붙었습니다. 성냥불을 딱 띄었을 때 불이 붙지 않았어요. 자, 성냥불을 댔을 때, 점원이 있을 때 딱 불이 붙는 포인트가 인화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가열하면 좀 더 많은 양의 유증기가 발생하겠죠. 성냥불 딱 댔는데 불이 붙었고 띄어도 불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연소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을 때만 불이 붙는 게 인화점이에요. 그래서 등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발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화원을 되지 않았는데 그냥 계속 가열했는데 어느 순간 불이 탁 붙어버리는 포인트, 그게 바로 발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화점보다는 연소점이 좀 더 높은 온도가 되겠고, 연소점보다는 발화점이 좀 더 높은 온도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인데요. 자, 정전기 구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E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 에너지가 되겠고, C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전 용량, V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식은 다시 2분의 1 QV, Q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연발화인데, 요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자연발화, 원인에 따른 자연발화 형태. 그래서 자연발화 원인은, 자, 산화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열, 자, 그 다음에 흡착열, 자, 그리고 중합열, 그리고
미생물 발열 이렇게 종류 요 자연발화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주로 우리가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산화열의 예를 들 수 있는 건 뭐냐? 건성류, 반건성류, 금속분, 석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분해열에 따른 것은 니트로셀룰로스라든가 셀룰로이드류 근데 흡착열은 바로 이제 그 목탄이라든가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고 중압열은 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 이런 거 퇴비먼지 이런 것들은 미생물 발열 그래서 다음 중 자연발화 원인의 형태에 따른 게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원인별 다른 자연발화 형태를 반드시 암기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자연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예방 대책이 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연발화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오랜 시간 열의 축적에서 불이 붙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열이 축적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일단 통풍을 잘 시켜주면 되죠. 통풍을 잘 시켜주게 되면 열의 축적을 방지하는 거니까 일단 통풍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 상승 방지, 결국은 저온 유지, 온도를 낮추게 되면 결국은 열의 축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매우 중요해요. 습도를 높게 해야 되느냐 낮게 해야 되느냐 습도를 낮게 해야 열의 축적이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에서 열이 바깥으로 배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습도가 높게 되면 열의 축적이 용이해서 자연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건식 사우나와 습식 사우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식 사우나는 온도가 조금 더 낮아도 더 덥고 땀이 많이 나죠. 건식 사우나는 온도가 높아도 덜 땀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자연발화를 예방하려면 습도를 낮게 유지한다.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르샤틀레의 혼합가스 폭발 범위를 구하는 식인데 각각의 가연성 가스들은 연소 범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연소 범위가 각각 주어진 값이 있는데 이들이 혼합됐을 때의 이 연소 범위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혼합된 가스의 하한 값을 구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100에 대해서 각각 가연성 가스의 하한 값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두 번째 가연성 가스의 하한 값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세 번째 가연성 가스의 하한 값이 얼마, 부피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혼합가스의 하한 값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값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한값도 역시 상한값 같은 거 우리가 U1으로 표시하죠. U1분의 V1, U2분의 V2, U3분의 V3 이런 식으로 각각 100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면 혼합가스의 연소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좀 암기를 하시고 자,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H는 자 하한값분의 상한값 마이너스 하한값으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메탄가스 같은 경우가 5에서 15예요. 연소 범위가. 그러면 메탄가스 위험도 값 구하려면 5분의 15 마이너스 5 해가지고 결국은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위험도 값 구하려면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를 좀 암기를 다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폭갱 유도거리. 이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경우는 정상 연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그 다음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지름이 가늘거나 자, 그 다음에 압력이 높거나 또는 점화원 에너지가 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DID, 폭갱 유도거리라고 하는 것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또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짧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정상 연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우리가 좀 짧아진다. 그리고 관 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또는 관지름이 가늘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점원 에너지가 강할수록 폭갱 유도거리는 짧아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이제 필뢰침인데요. 필뢰 설치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위험물에 있어서는 위험물 제소에 있어서는 지정 수량 10배 요거 암기하세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반드시 필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다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필뢰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재를 분류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A, B, C, D급으로 많이 분류해요. 일반 화재, 백색, 뭐 색깔이 사실은 화재 규정에서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문제들이 출제됐던 것들이 있으니까 뭐 앞으로는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니까 같이 알아두시죠.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백색,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황색, C급 화재 전기화재 청색, D급 화재 금속 화재 무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A급 화재 같은 경우는 연소에 재를 남기는 화재, 일반적인 화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소화하는 경우가 되겠고, B급 화재는 기름으로 인한 경우 유류 화재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연소에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 질식 소화시켜야 됩니다. C급 화재는 전기로 인한 화재. 자, 이런 경우에는 전기에 의한 발열체가 발원이 되는 화재인데 질식 소화가 되겠고, D급 화재는 금속 무색, 이 경우에는 역시 피복 소화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분류하는 요 분류 자체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류 탱크나 가스 탱크에서 폭발하는 현상에 대한 용어가 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보일오버 그리고 슬러버버 요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기름 탱크가 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자, 기름 탱크가 있는데 기름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기름을 저장하다 보면 결로 현상에 의해서 바닥에 물층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났다. 자, 이 기름 탱크에서 불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던 뜨거운 열 유층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 물을 딱 건드리면서 폭발하는 현상이 보일 오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름 탱크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기름 탱크 주변에 이 탱크 벽은요, 사실은 철판으로 촘촘하게 엮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다 쏟아지는 거니까 탱크 벽에다가 물을 주수를 한단 말이에요. 냉각시키기 위해서. 자, 냉각시키기 위해서 또는 소화시키기 위해서 뿌린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끓어 넘치게 되면 그건 슬러버버예요. 그래서 보일오버와 슬러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보일오버는 내재되어 있던 물이 바깥으로 폭발하는 현상, 슬러버버는 바깥에서 물을 주입해서 폭발하는 현상. 자, 물 같은 경우 보통 팽창비는 1800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일오버와 슬러버버를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블레비라고 하는 것은, 자, 블레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가스나 또는 이게 이제 액화된 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안에 있는 액화 가스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탱크의 좀 약해진 부분을 뚫고 나가면서 팽창 폭발하는 게 바로 블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링 리퀴드 익스펜딩 베이퍼 익스플로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증기운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UVCE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요, 대기 중에 대량의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가 유출돼서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증기가 대기 중에 공기에 혼합해서 폭발적인 어떤 그 증기운을 형성하게 되고, 이때 착화원에서 화구 형태, 파이어볼 형태로 착화 폭발하는 현상이 바로 UVC가 되겠다. 이렇게 네 가지 용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일오버, 슬러버버, 블레비, UVC 요 네 가지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위험 장소를 분류하는 방법인데, 위험 장소는요,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우선 위험 장소는 0종, 그 다음에 1종, 2종, 그 다음에 준위험 장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0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분위기가 정상 상태에서 장시간 지속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종 장소라고 하는 것은 정상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0종이. 그 다음에 2종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상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다. 자, 준위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예상사고예요. 사고란 게 아니에요. 예상사고로 폭발성 가스가 대량 유출돼서 위험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위로 갈수록 좀 위험성은 커지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장소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